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파트 4. 자존감이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성격 이상자들이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법. 히스테리 성격은 인기와 외모가 자존감을 준다. 히스테리 성격을 연극적 성격이라고도 한다. 배우들처럼 연기를 하기 때문이다. 배우가 인기를 위해서 연기하듯이 히스테리 성격자들도 인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이 보인다. 자기에게 호감을 갖게 하려고 연기를 한다.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울어야겠다고 생각하면 금세 눈물을 철철 흘린다.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한다. 그런데 절대로 맨바닥에 쓰러지는 법은 없다. 안전한 매트리스 위로만 쓰러진다.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애교도 만점이다. 히스테리 성격은 여성에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하여 잘 웃고 잘 웃기도 한다. 애교가 넘치고 부침성도 있어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기도 한다. 어떤 모임에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모임은 즐겁고 생기가 넘친다. 남 앞에서 발표하기를 좋아한다. 노래 부르기도 좋아하고 레크레이션 리더도 잘한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탤런트들 중에 이런 성격이 많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관계에 깊이가 없다는 것이다.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면 그것으로 끝이다. 목적 달성이다.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대단히 천박하고 얇다. 또한 히스테리 성격자들은 유혹적이다. 의사를 유혹하는 환자들은 대개 히스테리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가슴이 깊게 파인 옷을 입고 진찰실에 나타난다. 자꾸 허리를 굽혀서 의사가 시선 둘 바를 모르게 한다. 향수 냄새가 진동하고 화장도 짙다. 자기 증상을 설명하는 일보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멋지게 보일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이 많다. 의사의 생일이나 적절한 시기에 감동적인 선물도 한다. 그러나 일단 가까워지면 갑자기 실증을 느낀다. 그리고 다른 대상을 찾는다. 불감증인 여성도 많다. 히스테리 성격은 인기가 자존감을 유지시켜준다. 나는 매력적이야. 사람들은 나의 매력에 빠졌어. 이것이 확인될 때 자존감을 느낀다.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모도 예뻐야 하고 잘 웃기고 인기를 끌어야 한다. 그러나 인기가 떨어졌을 때 무서울 정도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비참한 기분에 빠진다.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살 소동은 제스처일 뿐 실제로 자살에 성공하는 일은 드물다. 정신분석에서는 히스테리 성격이 되는 이유가 아버지에 대한 집착이라고 한다. 남성 히스테리는 어머니에 대한 집착이 원인이 된다. 여자아이의 경우 아버지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오이디푸스 욕망이 히스테리 성격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와 가까워지면 무섭다. 근친상간이 되므로 친근해지는 것을 위험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히스테리 성격자들이 이성을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막상 가까워지면 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감증이 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자기애적 성격은 권력과 돈이 자존감을 준다. 자기애적 성격을 나르시시스트라 한다. 우월주의에 빠져있고 특권의식에 차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주장하고 칭송과 찬사를 기대한다. 소위 공주병이 여기에 속한다. 자기가 공주면 친구들은 모두 시녀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을 시녀 취급한다. 자기를 위해서 시녀처럼 봉사해야 하고 또 그것을 영광으로 알라고 주장한다.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에서 고은하 여사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이다. 며느리에게 아이를 갖지 말라고 요구한다. 이유는 자기가 할머니가 되는 것이 싫기 때문이란다. 상대방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냉혹하고 비정하다. 부인이 고열로 신음하며 앓고 있는데 아침 식사를 차려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남편이 이런 성격이다. 아랫사람의 논문을 빼앗아서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는 교수 나르시시스트도 있다. 아랫사람이 학회에서 자기보다 더 유명해지면 대학에서 쫓아내버린다. 부인에게는 종처럼 자기 말에 복종하라고 명령한다. 친정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등 주위 사람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부인이나 자식들의 인생은 파괴된다. 나는 우울증에 빠진 나르시시스트의 아내를 여러 명 치료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아내에게 우울증이 생긴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못한다. 대단히 이기적이고 인정머리 없는 성격이다. 강마에는 나르시시스트?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를 재미있게 보았다. 극중 주인공 강마애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이다. 작가가 어떻게 자기도취적 성격을 저렇게도 잘 묘사할 수 있었을까? 경이로울 정도였다. 강마애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다. 대단한 실력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오케스트라 킬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대통령 앞에서 연주하는 날 연주를 중단한 일도 있었다. 자기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너무 형편없어서 연주를 계속할 수 없다고 했다. 표면적 이유는 음악을 망치는 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는 이기적인 자기 합리화였다. 자기같이 훌륭한 지휘자의 격에 맞지 않는 오케스트라라는 것이 진짜 이유였다. 단원들이나 관객들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였다. 이런 그가 그의 말대로 쓰레기 같은 단원들로 구성된 시립 오케스트라를 맡게 되었다. 여성 첼리스트가 있었다. 음대를 나왔지만 남편과 아이들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악기를 놓은 지 오래였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시립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지원했다. 강마애는 연습 첫날 모든 단원들 앞에서 당신 같은 사람을 뭐라 부르는지 알아? 똥덩어리라고 라고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처참하게 일그러졌다. 사람들 앞에다 놓고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대단히 비인간적이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 강마애에게는 쉬운 일이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튀어나온다. 강마애에게 그 여성 첼리스트는 자기의 명예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적은 사살하거나 격퇴시켜야 한다. 강마애는 그녀에게 첼로를 그만두고 나가라고 명령한다. 강마애 같은 나르시시스트의 관심은 오로지 힘, 실력과 성공에만 집중되어 있다. 단원들의 아픔에 전혀 공감할 수 없다. 힘의 논리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힘겨루기의 전쟁터로 본다. 약자는 죽여야 하고 강자는 영광을 누려야 한다. 실제로 강마애는 어릴 때 사지마비가 된 어머니를 방치하여 죽게 했다. 어머니는 사지를 쓰지 못하고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었다. 가래가 차도 기침을 하지 못했다. 옆에서 누군가가 가래를 뽑아주지 않으면 어머니는 질식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어린 강마애가 이렇게 병든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다. 가래가 차면 빼줘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와 청중의 박수갈채를 받는 지휘자가 되는 상상을 하느라고 어머니를 방치했다. 어머니는 질식해 죽고 말았다. 그에게 가난하고 힘없는 어머니는 무가치한 인간이었다. 그의 마음은 무가치한 어머니를 떠나서 힘있고 갈채와 찬사를 받는 지휘자의 자리에 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마애는 지휘자로서 성공했다. 힘과 영광을 쟁취했으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의 감정도 잠깐 느끼지만 도무지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을 자주 모욕하기 때문에 결국 상처만 주고 갈등에 빠졌다. 그에게 다정하고 친밀한 사람은 없었다.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 결국 그는 시립 오케스트라를 이용해 먹고 단원들을 버렸다. 새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단원들은 배신감을 느꼈다. 강마애 나왔다. 모두 강마애가 될 필요는 없다. 강마애의 매력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을 그 말들은 대부분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지만 거침없이 뱉어버린다. 전혀 눈치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 대한 배려도 없다.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태도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의 기분을 살펴가며 말하고 상대가 아파할 말은 참는다. 그 말을 꼭 해야 할 때는 여러 번 생각하고 단어를 골라서 조심스럽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아파할 상대편의 감정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런 능력을 공감 능력이라 한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 강마애도 공감할 줄 몰랐다. 질식하며 죽어가는 어머니의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관심은 청중의 갈채를 받는 지휘자가 되는 것뿐이었다. 비정한 사람이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런 거침없는 태도는 일반인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매력적으로 보인다. 특히 자존감이 낮아서 남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사람들은 강마의 태도가 마냥 부럽기만 하다. 어떻게 저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 제발 나도 저렇게 눈치 좀 안 보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단 하루를 살아도 저렇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인간관계는 번번이 파괴되고 어느 날 그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
진정으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 떠나버리고 자기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만 곁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초조해지기도 한다.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그들도 미련 없이 자기를 버릴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안다. 자기가 그렇게 했으므로.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사회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노년기에 특히 외로워진다. 강마에 같은 나르시시스트의 두 번째 매력은 힘의 논리를 신봉하는 것이다.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는 것은 당연한 질서라고 주장한다. 실력 없는 대원들이 쓰레기나 똥덩어리 취급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대우를 받지 않으려거든 실력을 쌓고 철저히 준비하라고 한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강해지라는 것이다. 강자는 선이고 약자는 악이다. 실력이 있는 자는 인정받고 실력 없는 자는 무시당한다. 실제로 똥덩어리 첼리스트는 열심히 연습하여 훌륭한 연주를 해냈다.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강마의 인정도 받았다. 이런 힘의 논리는 그럴듯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에 갈채를 보낸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힘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가 힘만 있다면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힘을 부르짖는 강마애에게 열광한다. 그러나 사실 정신분석학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이유를 아이러니하게도 낮은 자존감에서 찾고 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무의식의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약하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남들의 찬사를 확보해야 하고 높은 자리와 힘을 가져야 한다. 내게 힘이 없으면 틀림없이 사람들은 나를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권력 있는 자리, 돈, 명예에 집착하는 것이다. 힘의 논리가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에 났다. 자기가 강해지기 위해서 남의 힘을 착취하기도 한다. 또한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제거한다. 그의 주위에는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다. 정신분석에서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사람을 오렌지 취급한다고 묘사한다. 생선회를 먹을 때 회 위에 오렌지를 짜서 뿌리고 단물이 빠져버린 오렌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인간도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쓰레기 취급한다. 아내도 오렌지 취급한다. 자식들도 종처럼 살아야 한다. 친구들은 그의 의견에 반대 소리를 낼 수 없다. 의견이 다르면 굉장히 화를 내고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래 네가 다 오라. 그래야 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난다. 그를 떠나기도 한다. 피치 못해 그의 주위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은 착취당하고 서서히 파괴된다. 아내들은 우울증에 빠진다. 힘의 논리는 그럴듯한 논리이다. 실력을 쌓으라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누가 힘을 비축하는 것을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힘의 논리는 비정한 철학이다.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 사람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철학이다. 이런 철학을 따르면 누군가 승자가 될 때 다른 누군가는 패배자가 되어 자존감을 잃어야 한다. 니체는 권력의 의지를 주장했다. 히틀러는 니체의 사상을 이용했다. 나에게는 위대하고 강한 게르만 민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레기 같은 유태인을 멸종시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했다. 인류 최대의 비극이었고 수치였다. 힘의 논리는 정글의 법칙을 따른다.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무력하게 먹힐 수밖에 없다. 가장 강한 자만이 전체를 지배하고 자존감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권력과 돈 같은 힘을 가질 때 자존감이 유지된다. 그러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힘센 자가 될 필요는 없다. 모두가 강마애가 될 필요도 없다. 모두가 최고가 될 필요도 없다. 그럴 수도 없다. 강한 자는 강한 대로 자존감을 갖고 살지만 약한 자는 약한 대로 자존감을 갖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오케스트라에서는 트럼펫이나 바이올린 같이 화려한 음을 내는 악기도 필요하지만 피콜로 같이 작은 악기도 꼭 필요하다. 피콜로가 독주 악기가 아니라고 해서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인생을 승자와 패자의 논리로 볼 일이 아니다. 다양성으로 보자. 우리의 자존감은 60억의 다양한 인간 중 한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이다.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로서의 자존감이다. 예컨대 자식들의 유일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자존감이다. 내 어머니나 아버지가 내게 그렇게도 소중한 분인 것처럼 나도 내 자식에게 그렇게 소중한 어머니이고 아버지인 것이다. 내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내 동료들과 제자들에게도 그렇다.
파트 4. 자존감이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신질환의 원인은 열등감 때문이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잘 걸린다. 의처증, 우울증, 정신분열증, 사회공포증 같은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 비하적이다. 누군가 칭찬을 해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깎아내린다. 의처증은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그들은 아무도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할 리 없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내도 자기를 사랑할 리 없다고 믿는다. 대중 앞에 서기를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사회공포증. 이는 무의식에 숨어있는 갈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특히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공포증이 잘 온다. 그들의 무의식 속에 겁먹고 있는 아이가 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다. 성격 이상자들이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법. 양심의 가책을 쉽게 받고 자신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자학적 성격은 희생과 봉사를 통해 자존감을 높인다. 이들은 죄책감이 지나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벌을 받고 싶어한다. 청결, 정돈, 시간 엄수에 집착하는 강박적 성격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청결, 정돈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기를 얻기 위해 사는 히스테리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인기가 자존감을 유지시켜준다. 인기가 떨어졌을 때 무서울 정도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우월주의에 빠져있고 특권의식에 차있는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가장 강한 자만이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권력과 돈 같은 힘을 가질 때 자존감이 유지된다.